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나치다. 바로 어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오늘 증시도 결국 하락 전환됐는데요. 여기에 월가에서는 이 상업용 부동산을 둘러싼 경고음까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낙 중요한 이야기들인 만큼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저희가 어제 경고했던 대로 증시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의 그 FMC 예. 결과 워낙 그 본회의 결과랑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일치가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김천 PD랑 같이 해서 페드 풋은 없었지만 예. 파월 풋은 있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데 예.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모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파월의 얘기에 대해서 예. 상당히 비판적 시각으로 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진짜 하루짜리 음. 상승분이 모두 예. 반납하고 지금 하락세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데요. 사실 그 오늘 보면 기존 그 주택 판매 건수라든가 예. 이런 경제 지표는 좋았습니다. 잘 나왔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그 비판이 되면서 전부 반납해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예. 어제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결과보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파월이 얘기한 게 굉장히 낙관적이다. 그렇죠. 그럼 낙관적인 게 뭔가 할 때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인플레 영향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시적이다. 예, 일시적. 제한적이라보다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셉에서 우려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기우다 예. 하는 이 얘기인데요. 사실 이 얘기가 얼만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냐면 결국 트럼프의 입장을 파월이 뒷받침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케빈 헤셋도 사실 파월의 회견의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였었고요. 뒤늦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다는 얘기가 워싱턴 절과를 통해서 들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빅마우스에서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금리 인하를 촉구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 이 트럼프 진영보다도 오히려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에서 인플레에 따른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되면서 주가는 언론의 평가가 반영되면서 그렇죠. 오늘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부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돌아서서 어제의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진짜 하루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페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석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예.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우다. 하는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 전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금 월가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뭐 블룸버그나 마켓워치,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어제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워낙 그 셉의 내용이랑 예.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블룸버그라든가 머리스전이라든가 마켓워치라든가 이런 쪽도 어제 분석해드린 내용과 똑같이 분석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진영은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이다. 예. 근데 셉은 사실 성장률이 지나치게 떨어졌게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2.1에서 1.7%로 굉장히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페드가 추정하는 게 1.8%거든요. 이거보다 비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가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진 것과 함께 물가가 올라가는 오늘 홍성진 앵커가 좀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목에 메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시청자분이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이 메는데요.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내용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했죠. 예. 그리고 다른 예측 기관들도 전부 전부 이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과는 좀 다른 쪽에 얘기했습니다. 예. OECD 같은 경우에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이 파월의 발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했던 시각은 전부 오히려 거꾸로 파월이 일시적이다 하면 시청자 여러분 언제 생각하십니까? 아마 트랜지토리하면 예. 과거 이게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증시 모습이라든가 채권 시장 모습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던졌던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는 반은 2021년 4월 달의 악몽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일시적인 발언을 놓고 그때 상황을 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2021년 4월에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transitory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긴 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이 transitory, 일시적이라는 발언이 결국 문제가 됐었죠. 그때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그 외신들이 일제히 예. 얘기하는 2021년 4월 달에 얘기를 한번 자막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예. 곧 나오겠습니다는 2020년 4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물가 영향이 사실 그때 소비자 물가가 1%에서 2% 뛰었습니다. 예.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에서 2%를 뛰었습니다. 질문 3번의 자막입니다. 근데 이때의 파월이 일시적이다 요 표현을 어제가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애써 부인했거든요. 음. 거꾸로 뭐냐? 2021년 9월 달에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잭슨홀 미팅이 2021년 8월에 있었는데요. 예. 여기 또 자꾸 우려 시각이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9월 달에 평균 물가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자 이렇게 기간별로 예. 추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지켜본다. 근데 일시적에선 조금 좀 심각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냐 평균 물가제를 도입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를 더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갔냐? 2021년 6월에 9.1%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2021년 4월 달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2%에서 2021년 9월 달에는 9.1% 갔거든요. 9.1% 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뒤늦게 인플레가 일시적했던 파월이 뭐냐면 뒤늦게 선제성을 무시하고 2022년 3월 달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3월 17일 날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뒤늦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를 더 떠들였죠. 그래서 파월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았죠. 예. 밑돌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판단했던 2021년 4월 달에 통화정책의 선제성을 감안하면 2022년 3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도 일시적으로 판단했던 2021년 4월 달에 사실 물가를 금리를 올렸더라면 파월의 실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상황을 시청자분이 잘 기억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계속된 예측 실수, 통화정책 실수 때문에 페드보다는 파월에 대한 신뢰가 격격히 떨어졌죠. 예. 이런 과정에서 파월의 교체 문제가 나왔었고 임기 보장 문제가 이런 과정에서 작년 5월 달에 사실 프로젝트 2025에서 파월을 교체하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보우만 이사가 파월의 대리인이 아니냐는 요새 금융 담당 그렇죠. 됐기 예, 때문에 많이 거론되시죠. 이런 얘기가 전부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파월의 실수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파월의 실수가 한 번 더 있었는데 보면 항상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피벗과 관련해서도 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작년에 2024년 9월 달에 피벗을 그것도 B컷으로 당했습니다. 그렇죠. 0.5% B컷으로 당했습니다. 그때 경기 좋았습니다. 예. 근데 5년 전, 그때 당시 5년, 2019년이죠. 그때는 금리를 내릴 때, 트럼프 정부 일기 예. 때죠. 내릴 때는 경기 침체라는 확실한 이렇게 B컷을 단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B컷을 단행하지 않고 0.25%포인트 인하만 했거든요. 예. 자, 근데 작년에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경제가 좋았습니다. 근데 2024년 9월 달에 뭐냐? 경기가 좋았었는데 왜 금리를 내리냐? 그렇죠. 그것도 0.5% 내리냐? 예. 근데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예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물가 상황은 2.4%인데요. 예. 사실 물가가 목표 성장률 목표치 2.0을 그대로 강조하다가 2.4 접근을 했지만 목표치 싱글 타겟이거든요. 예. 밴드가 아니고 싱글 타겟을 고정하다가 2% 위에 2.4%에서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는데 B컷을 단행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물가를 보겠습니다. 예. CPI 상승률 작년 9월 달에 2.4%였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3%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월 달 CPI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기. 그건 국제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이게 2월 달에는 물가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관세가 뭐니 2월 4일 날 중국에 대해서만 10%포인트뿐이 부과되지 않았지. 예. 멕시코라든가 그다음에 캐나다에 대해서는 한 달간 유예해서 3월 4일 그것도 관세가 또 한 달 유예됐거든요. 상호 관세는 2월 4일이거든요. 그렇죠. 알루미늄은 3월 12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2월 달에 관세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관세에 따라서 2월 달에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자,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관세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될 거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마켓워치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작년 9월에 피봇을 단행했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를 더 키운 게 아니냐. 2.4에서 완전히 목표치 도달하기 전에 B컷을 되는 거니까 그 후에 물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980년대에 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안정되니까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그때 피벗과 똑같죠. 예. 물가를 확 키웠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볼것이스죠.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연상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결국 국채 시장으로 옮겨가는 듯합니다. 국채 금리 흐름에도 이게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1월 내내 마켓워치가 우리가 1월 20일 날 필두로해서 홍영커가 발음 좋은 거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됐을 때가 예. 올해 1월 달이었으니까요. 그렇죠. 1월부터 지금까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상이 굉장히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볼 때 또 예. S&P도 한 10% 이상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력이 큰 점을 볼 때 일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웠다 하면 어제 물가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까? 나스닥이 200포인트뿐이 안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거의 3개월 동안 스태그플레이션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예. 미국 증시 많이 올라가야죠. 그렇죠. 근데 하루짜리로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 금리는 그렇습니다. 인플레 우려라면 오늘 국채 금리는 내렸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일중 그래프를 한번 김채연 PD께서 한번 보면 장 후반에 전부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예. 정책 영향이 받는 단기 금리까지 전부 올렸습니다. 일중 마감 지수 말고 일중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파월에 대해서 어제 사실은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 예, 지금 나오고 지금 있네요. 나오죠. 예.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장 후반에 전부 올라왔죠. 중반에 이렇게 확 떨어지다가 예, 장 중간에는 4.2%까지 까지 떨어졌죠. 깨졌었거든요. 근데 전부 올랐지 않습니까? 4.1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그림을 예. 시청자분이 보여드려야 됩니다. 음. 레이지 어제 페드의 상황에서 언론이라든가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웁니다. 본격적으로 비테크입니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그 전문가들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파월의 얘기가 뜻하지 않는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페드 푸시 아니라 파월 푸시다 하는 쪽에서 굉장히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어제 파월의 반란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국채금리라든가 정치 상황으로 볼 때는 시장의 반란, 마켓 리볼트, 시장의 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에 따른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파월의 발언보다도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냐. 그러면 관세에 부과하는 트럼프 진영에서 예. NEC 회장인 케빈 에셀이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파월의 발언에서 반길까 하는 측면은 그만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예.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피노키오돌 발언 때문에 예. 사실 미국에서 수정 헌법 1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발언한 것이 자 집권 일기에도 가짜 발언이 몇 건 했지 않습니까? 3만 6천 건을 했습니다. 근데 수정헌법 1호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럼 집권이기 때문에 가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피노키오에 대해서
이 피노키오 랠리가 올 것이냐, 트럼프의 가짜 거짓에 의해 가지고 주식시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월가에서 보면 시장이라든가 언론에서 벌써부터 반론을 해서 국민의 지지도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시장에선 사실 시장은 정확합니다. 예. 시장보다 이기는 게 없습니다. 최고 통수권이 시장에서 이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제발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시가 시장경 올립니다. 왜 그럴까? 시장 경제를 이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의 정치라든가 채권 시장에서도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피노키오 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허상이지 않습니까? 허상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자,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뉴욕 건물들을 보면은 텅텅 비었다고 해요. 갈수록 이 상업용 부동산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노키오가 코가 삐죽하지 않습니까? 예, 얼굴 형체가 균형이 있지 않아서 코가 큰 거는 나중에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수정 1법에 의한 가짜 발행 남발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문제. 자, 작년에 트럼프 트레이드 있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테슬라, 자 비트코인,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대표적인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피노키오 랠리에 해당됐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다 테슬라는 반토막 났죠? 예. 45% 이상 폭락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몰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게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참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예,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기대가 높았습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작년 12월 달에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3.4에서 3.9% 조정하고 3월 달 점도표에서 3.9%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예, 중립금리가 상향되니까 R4 금리, RWR 금리 간에 확대되는 거죠. R4 금리는 실물 경제 균형을 이루는 것, RWR는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는 거다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R4 금리가 RWR 금리보다 높았던 것이 상업용 부동산 침체인데요. 예. 작년 12월 달에 중립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이게 더 괴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오면 상업용 부동산이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보다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벌써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된 지 어쩌입니까? 오래됐죠. 오래됐죠.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7년이고 벌써 그렇게 코로나 사태를 예. 기여한다면 벌써 5년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뭐냐? 예. 어제 악수를 둔 것은 상업용 부동산에 악수를 둔 것은 자막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는 어제 국채 시장이 너무 급해서 디폴트가 해서 국채에 대한 월별 한도를 250억에서 50억 달러 줄였지. 예. MBS 주택 저당 증권은 350억 달러 그대로 유지했습니까? 그렇죠. 주택 저당 증권은 뭐냐? 유동성을 그만큼 회수한다는 얘기거든요. QT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예. 회수한다는 얘기죠. 그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MBS 한도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또 다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됐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갈수록 침체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정말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내 증권사가 말이 안 오고 있죠. 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했던 2018년에 전부 캠페인을 했던 이런 데 무슨 대표적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게 유명했던 홍콩 골든 파이낸셜 센터죠. 이거 투자 원액의 90% 악화증됐습니다. 손실됐습니다. 그 2023 벨기에 투아송드로는 투자 이거는 그 증권사가 아니지만 국내 금융사에서 이게 100% 전액 손실됐습니다. 대표적인 건 얘기합니다. 예. 이게 잔챙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보겠습니다. 뉴욕 85 브로드 이건 뭐 상업용 부동산의 아주 상징이지 않습니까? 성지죠. 예. 브로드 스트리트 이게 뭔데 1551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근데요. 브로드웨이의 프리머드 이것도 뭐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의 트라이논 전부 대형 손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면 예. 2018년 해외 캠페인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서 작년 12월 달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캠페인 벌일 때와 마찬가지로
2018년에 국내 증권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러시가 일었을 때가 2018년입니다. 이때가 정점이었습니다. 예. 이때 이후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몬트가 이번 주에 우리가 했습니다는 라몬트가 뭐냐. 한국은 해외 주식도 작년 12월 달에 붕괴 직전에 모 증권사가 수수료 제료, ETF, 마켓 시어스를 제료해서 물어가 이런 시대가 사실 한국경제 이렇게 신문에서는 한국경제 TV에서는 그때가 차익 실어서 미국 증시 빠져나라 이렇게 했을 때 붕괴 직전에 해외 주식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8년에도 붕괴 직전에 해외 부동산을 밀고 가는 이런 모습에서 진짜 영어 표현을 그대로 라몬트가 얘기한 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Uncanny ability. 자, 기이한 능력을 갖고 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인사이트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 투자적인 손실에서 보면 Uncanny ability. 작년 12월 달에 해외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2018년 해외 부동산 투자도 그렇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집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 모처럼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시청자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예. 오늘 홍앵커랑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요.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관련해서 손실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항의하는 거 보면 진짜 아까 질문처럼 화낼 수가 없습니다.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앵커 예. 또 시청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손실이 커지는 상태에서 국내 증권사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화를 내겠습니다. 이게 좀 뭐냐 풀리지 않느냐.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많았었죠. 예. 국내 증권사가 손실폭이 크고 민원이 큰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풀립니다. 근데 트럼프는 당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예. 자, 증시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주가 하락이지만 그렇게 과도기적 현상이다. 채권에 대해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빅 뷰티풀 드랍이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코인은 뭐 많이 얘기했고요.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디펜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의 상황을 보면 솔직히 인정하고 예. 러스컷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다른 투자 수단을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예. 거죠. 리스크 관리죠. 자꾸 장부상 가격으로 보고해서 숨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대하고 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부동산이 풀립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손실이 되니까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결국 바퀴벌레 이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든지 뭐냐 리스크 관리는 잘못된 게 하지만 잘못된 걸 통해서 전화위복을 생각하면 조직이 더 발전되고 투자의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들이 듣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것을 감추면 더 큰 문제가 됐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도 어제 왜 일제히 언론을 통해서 두들겨 맞느냐 예. 하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솔직히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경제신문의 사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속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시장 모습으로 갑니다. 트럼프가 바로 피노키아 랠리의 입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강조했던 이런 시각에서 비트코인 문제라든가 테슬라가 얼만큼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마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교훈을 주는 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문제도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를 위해서 하루빨리 리스크 테이킹, 위기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